뒷방상영관 특집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뒷방상영관의 후배입니다. 저는 베이입니다. 저는 온정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기존의 방송과는 다른 특집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달 전부터 예고를 해왔던 바로 그것. 무엇이죠? 바로 에반게리온. 에반게리온 하면 또 역시 오프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가 저작권을 우려해서 저희 입으로 한번 진짜 불러보시게요? 막상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본 게 있는데 이 오프닝만 해도 당시에 엄청난 히트를 쳤대요. 근데 이 가수도 유명한데 제 이름은 잘 기억 안 나는데 가수가 이 노래만으로 기억되는 비운의 가수가 되었다고. 근데 원래 딴 노래도 많고 좋은 노래도 많은데 네, 그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게 아마 제목이 소년이여 신화가 되어라. 네. 라는 노래인데 아마 청취자분들도 들으면 바로 아시지 않을까. 네. 유튜브 들어가면 그리고 뭐 음원도 있고 유튜브 들어가면 바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 뭐 제목이 잔혹한 천사의 태제. 네, 잔혹한 천사의 태제. 잔혹한 천사의 태제. 네. 이름부터 빠바바바밤빰빰빰빰빰빰빰 이런 음악입니다. 신화가 되라. 신화리 나래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런 노래인데요. 저희 다시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오늘 특집 방송의 주제는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입니다. 네. 에반게리온 하면 뭐 진짜 보신 분들께서는 뭐 따로 이견이 없으시겠지만 보통의 에반게리온의 존재만 알고 계시던 분들은 사실 에반게리온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에반게리온을 처음 본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되게 오덕 같다라는 식의 반응이 많았거든요. 미소녀가 로봇을 타는 그런 일본의 전형적인 오타쿠 만화 아니냐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뭐 제 말투에서도 느껴지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오타쿠라고 돼서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일종의 모해를 그렇죠. 모해화 그런 걸 좋아하는 그런 걸 이 만화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것만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은 아니고요. 상당히 독특하고 또 치밀하다고 보면 치밀한 그렇죠. 그런 세계관에 해석할 거리도 많고 그리고 작화도 훌륭하고 그렇죠. 여러모로 대단한 작품이죠.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사실 에반게리온이 굉장히 또 방대한 세계관을 갖고 있고 그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혼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 후배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자면 에반게리온은 뭐 다들 만화 원작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만화 원작 없이 TV판부터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TV판 1화부터 26화, 보통 24화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25, 26화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극장판으로 데스 앤 리버스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는 안 보셔도 되는 게 1화부터 24화까지의 내용을 압축해서 잘라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실 돈벌이용으로 이용될 때도 있었고 근데 그걸 지나서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솔직히 아주 정통적인 총결산이라고 볼 수 있는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여서 EOE? 네. 보통 여기까지가 에반게리온 시리즈의 정통적인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새롭게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만든 에반게리온 극장판, 신극장판, 서파 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개봉을 새롭게 다카포라는 마지막 시리즈의 결말이 개봉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후배 씨가 말씀드렸듯이 이 극장판 TVA 시리즈랑 EOE까지를 하나의 시리즈로 보고 또 서파큐는 약간 설정들이 달라지고 그렇죠.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끝내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저희끼리도 좀 막막했는데 이렇게 좀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까지 있는 원작 시리즈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논하고 그 다음에 신극장판 서파큐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1부, 2부로 아마 나눠서 업로드 될 텐데 1부는 설정이나 줄거리에 대한 설명들을 위주로 저희가 얘기할 것 같고 2부에는 저희의 개인적인 감상이나 느낀 점을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물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 설정이나 세계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탐구되고 분석된 작품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만 길게 얘기를 해도 솔직히 한 방송 2번 정도는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으로도 부족할 정도. 그쵸. 혼자 떠들어도 아마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해요. 그리고 이게 좀 불친절한 그런 만화다 보니까 저도 후배 씨의 말을 듣고서야 그렇구나 라고 이제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시리즈나 극장판만 보고서는 모르는 설정들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 또 새롭게 알아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작품 자체에서 설명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플레이스테이션 다들 아시죠? 네.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신세계 에반게리온 2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게임이 그 게임 안에 공식 설정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에반게리온을 만드신 작가분인 그 안노 히데아키가 직접 검수하고 작성하신 것이라 공식 설정집이라고 봐도 무방한 기밀 문서라는 이름에 본인이 직접 기밀 문서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원작에 언급되지 않은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설명이 돼 있어서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에반게리온의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에반게리온은 95년도에 나온 작품이라 당시에는 미래 배경이었던 2015년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지나왔죠. 네. 2015년도에 일본에는 이미 제3신 도쿄시라는 도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도쿄도 있고 2도쿄도 있었을 텐데 어찌어찌해서 3도쿄까지 왔어요. 근데 그 3도쿄시라는 그런 도시에 괴물, 즉 사도라는 생물들이 계속해서 일본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침입을 막고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을 비롯한 정부가 만든 로봇가 바로 에반게리온인 것이죠. 줄여서 에바라고 합니다. 에바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에반게리온이 손에 인류의 그런 미래나 건강이 달려 있는데 그런 무거운 막대한 짐을 진 사람들은 바로 아이들이에요. 저 한 15살. 네, 그 정도 중학생 정도 정도의 아이들. 나이가 되는 그런 선택받은 아이들만이 이런 에반게리온을 탈 수가 있는데 에반게리온은 총 작중에서는 3가지 기동을 할 수 있는 에반게리온이 등장을 합니다. 저 일본인데 배경이 일본인데 거기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에바의 대수가 3개가 있죠. 네, 0호기부터 1호기, 2호기 이렇게 하는데 보통 1호기는 초호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초호기에 타고 이렇게 적들과 대치를 하는 인물이 바로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이카리 신지라는 주요 인물입니다. 그렇죠. 보통 그렇게 선택받은 아이들이 에반게리온에 타서 거기에 등장하는 애환, 힘든 상황들, 사도를 이렇게 물리쳐야 하는 이유들 같은 걸 찾아가고 이런 성장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카리 신지라는 아이가 그 에바에 타게 된 계기가 꽤나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데요. 신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는 죽었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랑은 거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어요. 인연이 별로 없죠. 거의 아버지가 없다고
없다고 봐도 괜찮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번도 나한테 정을 붙여본 적 없는 아버지가 연락이 왔죠. 너 에바에 타야 한다. 근데 그 이유가 필요해서였어요. 신지가. 맞아요. 왜냐면 이카리 겐도라는 이카리 겐도라는 그 비밀 조직인 네르프라는 곳의 사령관인데 그렇죠. 근데 그 에바의 초기가 사실 이카리 신지라는 아이의 어머니인 유이라는 사람의 몸으로 이루어진 몸과 다 앞으로 설명드릴 리리스라는 그쵸. 것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인조인간 에반게리온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타기 위해서는 그 조종사가 있어야 되는데 조종사와 에반게리온의 싱크로율이 잘 맞아야 해요. 근데 그 에반게리온의 초기가 이카리 신지의 어머니의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인 이카리 신지가 타면 싱크가 정말 잘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지는 필요에 의해서 에반게리온에 타게 됐고 아버지에 의해서 소환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이 세계를 갑자기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뭐랄까 사실 되게 굉장히 어이없는 설정이죠. 원래 인연을 끊고 살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들과 아버지 간의 유대 그런 거 일절도 없이 로봇에 타서 세계를 구하라. 그리고 사실 뭐 뒤에 밝혀지는 거겠지만 사실 그 로봇 안에는 어머니의 몸과 영혼이 들어있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설정들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0호기와 2호기에 타고 있는 인물들 간의 갈등 그리고 또 신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또 주된 이야기를 나누고 이루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굉장히 많은 너무나 방대한 세계관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로 이제 저희끼리 대화를 나눠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작품이 등장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를 창조한 감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에반게리온을 만든 사람은 안노 히데아키라는 분이죠. 안노 히데아키는 원래는 굉장히 뭐랄까 유명한 엘리트 애니메이션계에서는 거의 엘리트의 수순을 밟아온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분이 처음 이렇게 작품에 참여한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게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것이 또 일본의 80년대를 강타한 굉장한 은하계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거기서 안노 히데아키는 또 작화에 참여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영화에서 거신병의 등장과 전투 장면을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또 당시에는 젊은 20대 때 이렇게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근데 이러한 일이 되게 미야자키 하야오가 안노 히데아키의 실력을 알아봤다. 이런 거창한 이유에서 된 게 아니라 당시 신문에 난 지브리 스튜디오에 연출하는 작가를 구한다라는 공고를 보고서 안노가 그저 지원을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인력난에 허덕이던 지브리가 안노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대단한 작품의 장면들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 사람이 원래 대학교에서 특촬물과 전대물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드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특촬물이 괴수들이 등장하는 그쵸. 원래 특별 촬영물의 준말인데 일본 한정에서 쓰이는 말로 용가리나 용가리는 우리나라 건가? 아마 그럴 텐데 네. 고지라 같이 이렇게 괴수들이 등장하는 이런 장르물을 거의 특촬물이라고 한대요. 그 미니어처 빌딩들 그렇죠. 만들어 놓고 괴물이 건물을 부수고 다니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전대물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파워레인저나 일본의 가면라이더, 후레쉬맨, 울트라맨 이런 것처럼 인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가면이나 이런 거를 써서 약간 특수 능력을 가진 형형색색의 쫄쫄이들이 검은색 옷을 입거나 핑크색, 노란색, 옐로, 레드 이런 빨간색. 근데 빨간색이 항상 주인공이죠. 그렇죠. 레드가 주인공. 블랙이 약간 의미심장한 캐릭터. 의미심장. 혼자 활동하는 애들. 그쵸.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전대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특촬물, 전대물 그리고 기동전사 건담과 같은 로봇물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들을 존경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안노 히데아키가 대학에서 자신들과 뜻을 맞는 친구들을 모아서 만든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결국 발전을 해서 에반게리온을 만들게 된 회사인 가이낙스로 네, 개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안노 히데아키가 에반게리온을 만들기 전까지 많은 작품들이 있었다고 해요. 뭐 투니버스를 보고 자란 세대라면 알겠지만 뭐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라든지 네. 그 남자 그 여자의 사정 이 정도의 되게 유명한 만화들을 만들었고요. 또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말하는 햄스터 에비츄 아시나요? 네, 그것도 같이 연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귀여워서 다들 그냥 쓰시지만 알고 보면 19금 만화라는 네. 비하인드가 있는. 게다가 에반게리온을 만든 작가가 저렇게 귀여운 햄스터를 만들다니라는 식의 이렇게 충격을 받는 분들도 굉장히 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게 오다가 왕립우주군이라는 만화를 하나 만들려고 했답니다. 가이낙스에서. 근데 엄청난 참패를 했다고 해요. 그 흥행 면에서도 그렇고 작품성 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찾지 않는 작품이 되었는데 이 전투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안노가 얼마나 고군분투를 했냐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터지는 것들에 대한 리얼함을 이렇게 구현해내기 위해서 미국 나사의 견학 요청까지 해서 심지어 그런 것들을 보고 직접 그린 열정이 있는데 결국 망했죠. 근데 그게 망하고 나서 4년 동안 절치부심해서 만든 작품이 바로 에반게리온인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에반게리온에 투입된 예산이 되게 타이트했다고. 네, 너무나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작화를 뭐 그리는 사람들도 몇 번 이렇게 돌려막기도 하고 안노 자신도 굉장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더 제한된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심신이 불안정하기도 했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불안정하고 힘든 상황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뒤로 갈수록 결말 부분으로 네, 갈수록 에반게리온의 그런 결말과 분위기에 많이 10분 기여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또 호평을 받은 그렇죠. 케이스죠. 그렇죠. 보통 이 사람이 당시 스케줄도 굉장히 빡빡했고 뭐 매주 이렇게 그 만화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당시에 그 아야나미 레이를 연기를 했던 성우분인 하야시바라 메구미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일본 최고의 성우예요. 근데 그분을 데리고 온 개런티로는 다른 분들을 또 영입을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메구미 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자 해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초호기가 폭주할 때 나는 소리가 저 이거 듣고 너무 네. TMI 들은 기분이었어요. 네, 메구미 씨가 또 녹음을 했다고 그리고 하고 펜펜의 목소리도 네. 메구미 씨가 했다고 들었어요. 중간에 그 애완용 펭귄인 온천용 펭귄이 등장하는데 그 펭귄이 팽팽 하는 소리를 내는데 그건 역시 아야나미 레이를 연기한 하야시바라 메구미 성우가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런 금전적인 아픔들을 딛고서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뭐 이 정도 안노 히데아키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에반게리온의 설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언급하고 싶은 게 네네. 안노 히데아키랑 미야자키 하야오의 관계. 그렇죠. 사실 그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바람이 분다라는 영화에서 주인공 지로의 목소리가 특별한 뭐 전문 성우가 아니고 안노 히데아키거든요. 안노 히데아키의 목소리가 지로고 그래서 둘이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잖아요. 그렇죠. 바람계곡에서도 같이 작업을 했고 근데 둘 사이가 중간에 틀어졌었다고 그렇죠. 들었는데 그게 에반게리온이 이제 공전의 히트를 치고 일본에서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와중에 미야자키 하야오가 안노 히데아키한테 살짝 독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노의 작품 에반게리온은 이 안노만의 색깔로 탄생한 그런 순수한 독창적인 창작물이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건담 이런 로봇물 그리고 전대물 그 신지나 레이나 아스카가 입는 그런 쫄쫄이 복 같은 데서 착안한 그런 전대물의 느낌 그리고 뭐 괴수들이 등장하는 사도가 등장하는 그런 특촬물의 느낌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만든 짬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안노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탈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 90년대에는 그런 작품들을 한꺼번에 일본의 독자들이 볼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에반게리온을 열광하는 팬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죠.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2000년대에 와서 그런 것들을 접할 만한 창구가 많아진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동의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는 해요. 에반게리온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사실은 원래대로 있었고 특히 마지막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의 엔딩 같은 경우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SF 소설인 유년기의 끝이라는 작품의 마무리를 차용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최고의 짬뽕은 저는 최고의 창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는 있지만 그런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하야오와 안노 히데아키는 이렇게 살짝 멀어졌는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심신이 지쳐있고 힘들었던 이런 안노 히데아키한테 사실 먼저 손을 건네서 내민 것도 미야자키 하야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듣기로 아마 거의 1년 동안 페인처럼 지냈다고. 네, 거의 뭐 회사도 나오지 않고 뭐 모든 거를 손에서 뗐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TV판의 25화, 26화 결말이 뭐 이게 무슨 결말이냐는 식으로 독자들한테 많이 원성을 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문불출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하야오가 이때 다른 거 접어두고 나랑 같이 간단하게 작업이나 하자 하면서 바람이 분다. 네, 성우로 모집하기도 했고 거기에서 힘을 얻은 안노 히데아키는 이제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의 관계도 회복하게 됐고 네, 결국 나중에 보면 신극장판도 지브리 스튜디오와 함께 협업을 하는 등의 좋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죠. 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게 바로 에반게리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반게리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이 애니메이션이랑 극장판만 보고서는 알 수 없었던 설정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설정에 대해서 후배 씨가 잘 조사를 해와 주신 것 같아서 그 네. 기밀 문서. 네, 그 기밀 문서를 기반으로 한 기밀 문서를 아주 몰래 저희에게 빼돌려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서 우선 그 아담과 릴리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클래시파이드예요. 이거 기밀입니다. 네,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만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성경과 같아요. 태초에 하느님과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제1시조민족이라는 우주에 아주 전지전능한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혼자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등장한 자손들이 바로 아담과 릴리스라는 존재입니다. 원래 아담과 릴리스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어요. 아담에게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고 릴리스에게는 지혜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이 원래는 이제 부모님의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행성에 가서 자신들만의 이렇게 터전을 가꾸어야 되는 사명을 갖게 된 거죠. 마치 성경에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아담과 이브에게 그런 거를 부여한 것처럼. 근데 참 웃긴 건 이 일시조민족인 분들이 자신의 자손들이 자기만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걸 좀 거부했나 봐요. 생명의 씨앗과 그 지혜의 씨앗이 함께 합쳐지면 정말 신과 같은 전지전능한 존재가 될 텐데 그 두 가지가 합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1시조민족은 아담과 릴리스가 둘이 만나면 자멸하고 폭발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답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가 서로 다른 행성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아담은 잘 가서 지구에 정착을 했거든요. 하얀 달을 타고. 근데 릴리스가 다른 행성에 가야 되는데 뭐 우주가 너무 넓다 보니까 지나가던 소행성에 부딪혀가지고 릴리스의 검은 달도 지구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둘이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한 행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존재는 봉인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 봉인되어야 하는 능력을 하는 게 바로 제1시조민족이 만든 롱기누스의 창이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대로 가려면 릴리스가 늦게 지구에 도착했기 때문에 롱기누스의 창에 의해서 릴리스가 봉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오는 그 소행성에 부딪힌 나머지 그 검은 달에 있었던 릴리스의 롱기누스의 창이 우주 공간 어딘가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남은 한 개의 창은 아담인데 어쨌든 둘을 만나게 하는 거는 피해야 되니까 아담의 롱기누스의 창이 발현을 해서 아담을 봉인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릴리스도 이렇게 제대로
도착한 게 아니라 불시착했기 때문에 릴리스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 상처를 입은 데에서 피가 흐르게 되죠. 그 피가 지구를 뒤덮게 되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태어나게 됩니다. 즉 원래 아담의 후손들이 지구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릴리스의 후손들이 어부지리로 지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오다가 이러한 일들을 담은 문서가 발견되게 돼요. 인간들에게. 그게 바로 사해문서라는 건데요. 원래 사해문서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은? 아니요. 사해문서가 원래 우리 유명한 바다 있죠. 둥둥 뜰 수 있는 바다. 사해? 네, 거기서 발견된 문서라고 해요. 원래 유대교에서 있는 경전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되게 종말의 메시지가 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서 원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문서를 갖고 온 에반게리온의 작가들이 갖고 온 이유도 그런 진짜 사회문서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종말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다시 에반게리온 돌아가자면 에반게리온 세계관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흑막들이 있습니다. 그 흑막들이 중세시대부터 굉장히 힘이 셌는데 그들이 그 사회문서를 발견을 하고는 우리의 원죄가 이거구나. 원래 지구의 주인은 아담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이거를 잘못 차지하고 있구나. 이게 원죄다. 저 인간들은 리리스의 후손인 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시 죽자 라는 식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집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제레라는 집단이죠. 근데 그들이 어쨌든 릴리스는 알겠는데 그럼 아담은 대체 어디에 있느냐라는 식으로 아담을 조사를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200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2000년에 아담이 남극에 묻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담이 아까 제가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과 릴리스 두 존재는 생명의 씨앗과 지혜의 씨앗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는, 자멸이 일어난다는 설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바로 릴리스의 후손이죠. 릴리스의 생명의 릴리스의 지혜의 씨앗이 발현돼서 나타난 지혜의 열매를 인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들이 아담과 만나게 되면 역시 똑같은 폭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런 조사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레가 어떤 집단입니까? 모두 인간들을 죽기를 바라는 집단이기 때문에 아담을 발견하러 남극에 있는 아담의 존재를 열어봅니다.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카츠라기 미사토의 아버지가 그렇죠. 발견을 하죠. 네. 카츠라기 박사가 그 아담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는데 실수로 깨우게 돼요. 그러니까 아담을 깨워버리면 아담은 또 거의 제1시조 민족만큼은 아니지만 되게 전지전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모두 리셋시킬 수도 있고 그대로 보존시킬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인간과 만나게 되니 아담이 이제 이 모든 걸 리셋시키려고 해요. 근데 카츠라기 박사를 비롯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단들이 롱기누스의 창을 이용해서 결국 어떻게 막게는 되죠. 근데 그 아담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는지 이 에반게리온 설정집에서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담을 태아의 방식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힘은 다 이렇게 빠진 상태죠. 근데 결국 인간과 아담이 만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다 사라질 위기에 처해요. 이때가 퍼스트 임팩트인가요? 이게 세컨드 임팩트. 네, 처음 지구에서 그 아담의 달과 릴리스의 달이 충돌한 게 퍼스트 임팩트고요. 두 번째 세컨드 임팩트가 이렇게 남극에서 카츠라기 박사가 아담을 깨운 이 상황.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리리스가 창을 잃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지구에 떨어진 리리스는 어떻게 된 상태인 거죠? 잠시만요. 지구에 떨어진 리리스는 아담은 창으로 꽂혀 있었고. 네. 아니죠. 그러니까 아담이 창으로 꽂혀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더 해드렸어야 되는데 아담은 롱기누스의 창으로 꽂혀 있든 말든 창에 의해서 그냥 봉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니까 창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미 그러니까 아담과 릴리스의 존재, 사회 문서를 통해서 모두가 알게 된 사람들이 롱기누스의 창도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릴리스는 그거에 의해서 꽂혀 있던 상황인 거죠.
근데 처음에 아담의 지구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의 지구에서 릴리스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 둘이 만나면 폭파가 일어나니까 그렇죠. 아담은 창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자신을 봉인을 시켰잖아요. 원래 롱기누스의 창이 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독립된 그런 존재라서 아담이 직접 봉인되지는 않았고 아마 창에 의해서 봉인이 되어버린 상황일 테고요. 네. 그리고 릴리스는 불시착을 했기 때문에 완벽한 존재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피가 흐르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릴리스가 다시 뭐 부활을 해서 뭐 이렇게 제대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인간한테도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롱기누스의 창을 가지고 릴리스는 거의 가봉인이라고 해야 되죠. 그 작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처럼 하는 상황에서 릴리스의 손들을 다 십자가에 묶어놓고 그 밑에 하반신은 이렇게 롱기누스의 창으로 잘려놓은 상태죠. 그리고 그 잘려진 상태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네. 어쨌든 제가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세컨드 임팩트까지. 네,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나서 인류의 절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제3 뭐 신도쿄시가 일본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15년 뒤에 그러니까 근데 이걸로 인해서 아담이 깨어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아담이 깨어난 상황이니까 아담의 후손들도 같이 깨어나게 되죠. 그 후손들이 바로 계속해서 일본을 침공하게 되는 사도들인 겁니다. 에반게리온들이 싸우는 주된 적인 사도. 그렇죠. 그 사도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지만 왜 굳이 일본에만 오냐 사도가 일본만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있는 거냐니까 대단한 게 있던 거였죠. 그 태아로 만든 아담을 일본에서 데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릴리스가 내뿜는 에너지랑 아담이 내뿜는 에너지가 동일해서 사도들이 릴리스가 아담인 줄 알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올 설정들이고 어쨌든 세컨드 임팩트가 일어난 다음에 15년 뒤에 계속해서 그렇게 괴수들인 사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에반게리온에 타기 위한 아이들이 뽑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총괄하는 지하 조직인 네르프의 총사령관인 이카리 겐도는 자기 아들이 에반게리온 1호기, 초호기에 탈 수 있는데 적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신지를 그때부터 소환하게 되죠. 네, 이런 게 아마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길게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좀 뭔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근데 뭐 원래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사회문서, 뭐 기밀문서에 있죠. 이것만 보고서는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인데 이걸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이 영화 TVA 1화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일을 얘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에반게리온 얘기를 할 건데 저희가 신지, 아스카, 레이라는 세 명의 에반게리온 파일럿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카리 신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신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카리 겐도 사령관의 아들이고 네. 상당히 소심하달까? 그렇죠. 조금 좀 아마 대부분의 커뮤니티에서 이카리 신지를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나약하고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용기도 없고 남 탓도 하고 사람과 어울리는 방법도 모르고 그런 식의 뭔가 계속 못난 점들이 드러나는 주인공인데 알고 보면은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자신의 쓸모 같은 게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렇죠. 아버지가 부른 건 분명 필요에 의해서 부른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기능적인 필요 때문에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무조건적인 그렇죠. 사랑인데 근데 신지는 자신이 필요 없어지면 버려지는 존재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또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 그리고 상처받는 것에 되게 민감한 아이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자괴감을 느끼고, 또, 남한테서 뭔가 받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파일럿으로서 신지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필요로 하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에반게리온 파일럿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의문을 갖게 되죠. 나는 왜 에반게리온에 타는 걸까? 해서 다른 파일럿들인 아스카나 레이한테 직접 질문을 던지기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죠. 대사 중에 에반게리온에 타서 싸워서 잘한 건 당연한 거고 못하면 나는 버려지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말을 했었죠. 이런 대사들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다가올 만한 지점들이 많은 것이긴 하죠. 뭐 이거는 나중에 2부에도 얘기하겠지만 신지의 대사들이 그렇게 좀 현대인들한테 많이 이렇게 적용될 만한 대사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지는 초호기를 타는 파일럿이고요. 뭐 근데 또 선택받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초호기로. 아까 배 씨가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이 파일럿들이 알고 보면 이런 에반게리온 본체와 어떤 커넥션이 있는 사람들만이 파일럿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어머니가 에반게리온 초호기와 들어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소개를 할 때 에반게리온을 뭐 아까 배 씨가 살짝 말씀하시긴 했지만 에반게리온은 사실은 완벽한 로봇은 아닌 거죠. 에반게리온은 사실은 인조인간에 가깝다고 해야 되는데 그 위에 로봇의 외피를 그렇죠. 씌운 그런 형태죠. 그리고 그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꼭 그렇게 파일럿이 타고, 그러니까 로봇의 형태로 이렇게 이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DNA가 또 꼭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생체 병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체 병기를 움직이게 하려면, 단순히 기계만의 작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생물이기 때문에, 타고 있는 사람과 움직이는 그 에바 사이에 그 어떤 교감이나 싱크로율이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걸 만들 때, 재료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재료가 된 게 초호기의 재료는 이카리 신지의 어머니인 이카리 유이였던 것이고요. 네, 이카리 유이가 에반게리온을 만드는 과학자였는데 네르프의 네, 원래는 네르프가 맞는데 네르프의 전신이 있어요. 게히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원래 제가 봤을 때 이카리 겐도 사령관보다 이카리 유이가 훨씬 똑똑해서 맞아요.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의 제작 프로젝트를 이카리 유이가 제안을 한 겁니다. 즉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게 바로 이카리 사령관의 와이프인 이카리 유이였는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 내가 여기에 재료가 되겠다라는 식으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때는 이미 신지를 낳은 상태였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러니까 초호기 자체가 그 안에 이미 유이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랑. 그렇죠.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렇죠. 살아있는 형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그들과 동기화가 가능한 피를 나눈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신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카리 신지라는 캐릭터는 뭔가 아까 후배 씨도 말씀하셨듯이 현대 사회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좀 자신감 없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잘 교류하지 못하는 이런 소년이 이런 자신의 의지가 아니었던 이런 여러 운명과 맞물려서 이제 인류의 존망을 위해서 에반게리온에 타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신지가 이 정도였다면 다른 아이들 얘기도 해야 될 텐데 신지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간 로봇 인조인간에 타고 있는 격이 되죠. 아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기를 타고 있는데요. 빨간색. 네, 초호기는 좀 보라색 계열의 녹색 계열이고
그리고 2호기는 붉은색 계열의 에반게리온인데 이거는 완전 전투용으로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도를 잡기 위해서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인데 거기서 독일에서 굉장히 수제로 자란 아스카라는 소류 아스카 랑그레이라는 그런 미소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팬덤도 두텁고 그러니까 아마 좀 젓갈색 머리에 양갈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빨간 리본을 메고 이렇게 막 등장해서 되게 그리고 말괄량이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밝은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이 만화에서 몇 안 되는 분위기를 텐션 업 시키는 그런 캐릭터. 사실 TV판에서 가장 밝은 얘기가 나올 때는 거의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사토나 이런 아스카가 아니면은 분위기가 그렇게 뜨지는 않죠. 다 축 처져 있죠. 근데 어쨌든 아스카, 예상하시겠지만 아스카가 타고 있는 에바 안에는 아스카의 어머니가 들어있습니다. 네. 아스카의 어머니도 과학자였는데, 어쨌든 에반게리온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렇듯 어떤 DNA가 필요한데, 이카리 유이, 그러니까 이카리 신지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자발적으로 들어간 게 확실해 보이거든요. 근데 아스카의 어머니는 그게 자발적으로 들어가게 된 건지 에바 안에 그거는 확실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싱크로율이 맞기 위해서는 아스카가 그렇게 타고 있는 에바 안에는 아스카의 어머니가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카란 인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아스카는 자기가 파일럿을 한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고 자기는 뭔가 엘리트고 최고의 에반게리온 파일럿이 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아야나미 레이나 아니면은 신지와도 막 경쟁하듯이 구는 장면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뭐 너네보다 내가 뛰어난 조종사야 라는 이런 말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을 처음에 보이는데 근데 알고 보면 이 인물도 되게 아픔이 있고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렇죠. 그다음 정신이 불완전한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대신 인형으로 그런 걸 채우려고 하고 그래서 뭐든지 혼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이런 게 좀 더 변환돼서 에반게리온 파일럿도 나 혼자 모든 걸 맡아서 해치워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이 있는 이런 불쌍한 캐릭터라고도 할 수 있죠. 그쵸. 1등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것에 대한 강박이 상당히 강하고, 1등을 하기 때문에 혼자여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아스카는.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살갑게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고, 항상 그 탑에 있으면서 그 탑에서 떨어지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아이죠. 근데 애초에 이카리 신지나 아스카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렇게 큰 이유는 사실 동일하죠.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유년기 시절에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방식이 발현되게 된 건데 신지는 거기에 대해서 소심해졌죠. 나는 그래서 왜 나의 쓸모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나는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이런 식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자랐다면 아스카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서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식의 기형적인 완벽주의로 자라게 된 전형적인 츤데레가 되긴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내가 1등을 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야 그래야 내 존재의 이유가 생긴다. 내가 그래야 사랑을 받는다. 라는 식의 삶의 모토를 가진 채로 성장을 하게 돼서 사실 둘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봐요. 둘의 얘기.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보면 통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네. 근데 애니메이션에도 보면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다가가는 듯한 서로 호감을 가지는 듯한 모습들도 계속 나오죠. 네. 보통 이런 애니메이션에 커플링이 없다면 또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아스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에반게리온에 이렇게 파일럿이 될 거라는 생각에 훈련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특권의식과 완벽주의가 겹쳐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유대감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지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신지랑 미사토의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죠. 그 둘을 그리고
어쩌이 보면 레이까지 껴서 어느 정도 하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를 꿈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극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아스카는 점점 더 자기의 활약이 미미해지게 되고, 신지에게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가게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한, 자기 인생에 대한 환멸 같은 거를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신지가 조금 더 살갑게 다가가서, 아스카 내가 그러려는 게 아니라 너도 충분히 잘해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위로를 해줬더라면 아스카 그렇게까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까지 페인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딘지 모르게 신지에게 계속 애증의 감정에서 증오가 점점 커질수록 자기에 대한 증오도 커지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런 갈수록 그 에바와의 싱크로율도 떨어지고요. 그렇죠. 심지어 에바를 거의 인형처럼 취급하게 되는 대사도 많이 나오니까 싱크로율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에바 얼굴에 앞에다 대고 말을 하죠. 너는 인형일 뿐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팬들이 많이 안타까워했다고 하네요. 아스카 팬들이. 네. 다음으로는 레이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네. 다음 인물은 아야나미 레이입니다. 아야나미 레이는 극 중에서 상당히 신비로운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도대체 정체가 뭐지? 생긴 건 유이를 닮았어요. 신지의 어머니인 유이를 닮았고 은발이고 단발머리에 얼굴에 좀 달라붙는 단발머리에 되게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으로 목소리도 맞아요. 그렇죠.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신비로운 이미지잖아요. 하얀 머리에 빨간 눈에 그리고 목소리도 예를 들어 아스카는 그냥 바보 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신지 하는 이런 좀 말괄량이 소녀 목소리라면 레이는 그냥 신지 이카리쿤 그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들릴락 말락하는 소리로 심지어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부터 이미 얘는 온몸에 붕대를 안고 있어요. 여기저기 상처를 입은 표정에 말도 없고 근데 학교에서 신지와 레이가 만날 때도 심지어 말도 없고 너무나 쿨한 이미지 그 자체인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있었죠. 되게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야나미 레이는 인조인간. 네. 예요. 레이는 여러 가지 공정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더미, 인간 더미라고 이카리 겐도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인조인간으로 그러니까 여러 명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조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신지의 엄마였던 이카리 유이를 본따서 만든 여러 인조인간 중 하나로. 그러니까 한 인조인간이 죽어도 또 다른 인조인간이 대신하고. 그리고 레이의 내면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은 네르프 지하에 있는 릴리스의 영혼들의 조각을 떼서 만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결국은 이카리 유이가 만든 고안한 인류 보안 계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원래 릴리스 에반게리온을 태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 어머니가 필요했잖아요. 근데 레이 같은 경우는 인조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영호기를 어떻게 탈 수 있느냐에 대해서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호기는 처음 만들어진 에반게리온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태우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이카리 겐도가 선택한 것은 레이들을 여러 명을 만들고 그 중에 첫 번째 레이를 영호기에 어머니처럼 집어넣는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레이가 그거를 타면 어차피 레이의 영혼은 릴리스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맞물리면서 싱크로율에 대한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같은 레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어느 정도 이거는 완벽하게 공식 설정집에 설명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영호기 안에 다른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정당성을 얻고 있는 학계의 정설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레이라는 인물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어디지? 이런 거지? 하는 이런 의문을 점점 가지게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또
이카리 유이를 본따서 만들어진 그런 인물이라 그런지 신지에 대해서도 약간 모성애라 해야 하나? 이런 감정을 점점 느끼면서 뭔가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겐도한테도 뭔가 이게 애정인지 아니면은 그냥 실험체로서 명령에 따르는 건지 그런 애매한 사이를 오가는 이런 맞아요. 인물이기도 하죠. 사실 이 모든 거를 만들게 된 뭐 악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만악의 근원이라고 친다면 사실 이카리 신지의 어머니 이카리 유이 때문인 거죠. 원래 그녀가 만든 인류 보안 계획이라는 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레라는 종교 집단 기억하시나요? 인간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죽고 돌아가야 된다는. 근데 유이는 인간을 모두 죽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건 죽되 완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릴리스의 자손이라면 완전한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이나 릴리스는 자손을 이렇게 번식시킬 때 하나의 열매를 주어서 완벽한 존재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거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아까 말씀드렸나요? 혹시 아담의 자손들이 사도들이라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도들이 굉장히 큰 괴수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릴리스의 자손들도 그렇게 커다란 거인 형태여야 됐어요. 근데 불시착을 했기 때문에 계속 불완전한 상태로 생명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이가 바란 인류의 보안은 이 우리들이 모두 합쳐져서 완벽한 하나의 형태를 가진 존재가 되자. 근데 그 완벽한 하나의 존재가 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에반게리온으로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초호기. 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초호기입니다. 이거는 원래 뭐 사람들이 많이 갑론을박을 해서 나와서 결국 결론이 내려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 에반게리온이 여러 가지 호기가 있는데 레이가 타는 영호기나 뭐 아스카가 타는 2호기 이런 것들은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아담의 태아에서 추출된 DNA로 만든 거대한 인간화거든요. DNA. 근데 초호기는 다릅니다. 릴리스의 하반신 그 자체를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버린 인물이라, 다른 에반게리온 호기들은 아담의 복제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좀 불완전하다면, 초호기는 릴리스를 그냥 반으로 뚝 떼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플라나리아 만들듯이, 그래서 릴리스의 뭐 복제품이 아니라 초호기는 하나의 릴리스의 분신이 된 거죠. 그렇죠. 릴리스가 그 창으로 반쯤 봉인된 상태인데 하반신은 없죠. 잘려서. 그쵸. 그런데 그 하반신이 초호기 안에 맞아요. 있는 거죠. 릴리스의, 그래서 인간들도 릴리스의 자손이지만 예를 들어 좀 반개 자손이라고 한다면 초호기가 아주 직계의 자손인 거죠. 진짜 자기 몸을 잘라서 만든. 그래서 그런지 극 중에서도 보면 겐도가 유난히 초호기를 더 애지중지하잖아요. 그쵸, 초호기를 제일 아끼고. 초호기를 제일 먼저 수리를 한다거나 제일 먼저 회수시키라거나 그렇죠. 하는 말들을 계속하죠. 왜냐하면은 뭐 거기에 자기 아내도 있을 뿐더러 아내가 만들었던 인류 보안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그쵸? 존재가 바로 초호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유이의 인류 보안 계획으로 돌아오자면, 유이가 원하는 건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다 하나의 존재로 통합을 해서 초호기 안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넣으면 지구가 멸망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러도 에반게리온은 끝까지 살아남을 거고 그 안에 있는 인류도 살아남을 거니까. 즉 이카리 유이의 마음은 여전히 인류에 대한 인류애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바탕을 두되, 그 형태는 어떻게 돼도 상관은 없으니까 우리가 오래도록 우리의 흔적을 남기자라는 것이 인류 보안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우주에 그 에반게리온이 둥둥 떠다니더라도 인간이 존재했다는 역사는 존재하게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남는 거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초호기를 만들고 이카리 유이는 없어졌고 거기서 신지가 타서 그렇게 활동을 하면 되는데, 제레가 사실은 그 모든 거를 뒷받침해주고 있었어요. 돈도 주고 뭐 시설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근데 제레의 뜻대로 이런 거를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카리 유이의 원래 목적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이렇게 쳐들어오는 사도들에 대해서 막고 대비하는 로봇용으로 계속 사용을 할 뿐, 사실 그 초기를 통해서 인류가 그 안에 보존시키자라는 내용은 제레한테도 비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작중에서도 겐도를 돕는 후유츠키가 보면 계속 제레한테 이건 숨겨야 돼 하는 그렇죠.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계속 독자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계속 뉘앙스를 주죠. 사실 인류 보안 계획의 수장은 이카리 겐도. 그렇죠. 근데 이카리 겐도는 뭐 사실 이카리 유이만큼의 그런 엄청난 숭고한 인류에 대한 사랑은 없고요. 유이에 대한 숭고한 사랑이 정말 숭고하다고는 말 못하겠고 집착적인 사랑. 네, 그 인간은 와이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미 와이프가 초호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도 초호기 안에 들어갈래. 이 마음뿐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죽든 상관이 없는 맞아요. 그런 사람. 이카리 유이는 인류가 제일 잘 되는 거는 초호기가 신 같은 존재가 돼서 그 안에 인류를 모두 데리고 오는 거지만 이카리 겐도는 너무 제레가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레이를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레이는 릴리스의 혼을 따온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레이는 아까 배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존재 이유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근데 겐도가 계속 옆에서 말해주죠. 내가 너를 위해 있겠다. 네 옆에 내가 항상 있고 내가 마치 너의 후견인처럼. 왜 그렇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릴리스와 아담이 만나버리면 되게 신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바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면 자멸하게 됩니다. 근데 혼만을 따온 레이와 태아로 만든 아담이 만나게 된다면 릴리스와 아담의 그쵸, 영혼이 만나게 되는 거. 그쵸.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레이는 결국 겐도의 말을 들어서 인형 같은 존재로 커진다면 겐도의 말도 쉽사리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겐도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한테 이런 거를 요구할 속셈이었죠. 나를 초호기 안으로 들여보내줘. 그 다음에는 네 맘대로 해. 나는 레이랑 만나게 해주면 돼. 라고 레이가 아니라 유이. 예. 유이와 만나게 해주면 돼, 레이야. 나를 이렇게 도와줘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사실 뭐 그걸 보면 그렇게 마음대로 돌아가진 않죠. 어쨌든 그쵸. 이런 의도로 레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는 신지, 아스카, 레이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세 주인공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그 아이들이 왜 선택받은 아이들인지 그리고 또 인류 보안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도와 에반게리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싸우는지 그 전투에서 어떤 용어들이 사용되고 그게 무슨 의미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보통 사도들이랑 에반게리온이 싸우는 게 뭐 다른 로봇물에서 나오다시피 뭐 총만 주구장창 쏴대거나 적들도 총을 쏴댄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단 사도들이 나오는데 사도라 하면 보통 천사를 의미하는데 여기에선 굉장히 괴물 같은 그렇죠. 모습인데 그게 약간 뭔가 기하학적인 형태 같기도 하고 아니 뭐 오징어 같은 애들도 있고 되게 뭐, 다양한데 물고기 같은 애들도 있고 새도 있고 뭐 지 멋대로 해요. 그러니까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 딱히 생물의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온정 씨도 얘기했다시피 사도는 신의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내려오는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원래 성경에 나왔다시피는. 근데 왜 에반게리온에서는 이런 인류를 위협하는 괴수를 사도라는 이름을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성경에서 그렇게 나온 건데 에반게리온 세계관에 있는 좀 기독교는 거의 제레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제레가 생각하기로 저 사도가 오는 이유는 원래 아담의 세계로 만들려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없애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들. 그래서 곧 천사.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제레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 원죄를 씻어주는 건 죽는 거. 그렇죠. 근데 그 죽이는 걸 대신 해주는 것이 사도니까. 그렇죠.
엔젤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네, 실제로 북미 영문판에서는 사도를 엔젤로 번역을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빨간색인 핵이 있어요. 그렇죠. 코어가 있죠. 코어가 있는데 이 코어를 그러니까 코어를 망가뜨려야지 이 사도를 무찌를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은 각각 AT 필드라는 특수한 방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그냥 저희가 에반게리온을 다 보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볼 때 느꼈던 거는 그냥 AT 필드는 총이나 뭐 원자 폭탄으로 겨우 조금 흠집을 낼 수 있을 만한 아주 물리적인 방벽 네, 같은 것으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색다른 의미가 들어있긴 하죠. 근데 일단 그 의미를 조금 이따 말하자면 네. 근데 에반게리온 이런 기체들은 그 AT 필드를 중화시키거나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뭐 이 극 중에서 뭐 몇 개가 사용됐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M2지뢰 맞아요. 라고 하는 이름만 거창한 것들은 흠집도 못 내는 것들을 국민들의 세금만 터지고 있는. 그쵸. 근데 에반게리온에 탄 그런 파일럿들이 인류의 희망인 이유도 그 에반게리온들만이 사도들을 무찌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반게리온에 운용할 수 있는 정당성이 바로 거기서 보증이 되는 거죠. 다른 탱크나 N2 지뢰를 아무리 터트리고 막 지구의 뭐 지도를 바꿀 만큼의 폭탄을 터트려도 사도 한 마리를 이렇게 제지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에반게리온한테는 사도가 전개할 수 있는 AT 필드를 역시 똑같이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AT 필드끼리 서로 닿으면 중화가 돼요. 그래서 없어지죠. 근데 보면은 이것도 싸울 때 보면은 처음에 아스카가 등장해서 2호기로 싸울 때는 굉장히 2호기가 앞으로 활약을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위풍당당하게 등장을 하는데 솔직히 회차가 진행될수록 아스카는 계속 지기만 하고 맞아요. 오히려 너무 안타까워요. 오히려 0호기와 특히 초호기의 활약만이 더욱 눈에 띄게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죠. 맞아요. 왜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만화판 그리는 작화가 중에 아야나미 레이 펜이 있었대요. 작화가가. 그래서 아스카를 더 끔찍하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냐는 음모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AT 필드는 그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엄청난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도와 에반게리온만의 엄청난 무기인데 사도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에반게리온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에반게리온 역시 아담과 릴리스의 후손이고 아주 그 거대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의 완벽에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AT 필드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거의 25, 26 그쯤에서야 이제 AT 필드의 정체가 나오죠. 그렇죠. AT 필드의 정체가 뭐였죠? AT 필드의 정체는 그 25화쯤에 나오는 카오루의 대사로. 네, 나기사 카오루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1화 만에 꽃잎처럼 사라지긴 하는데 그때 장면을 보시면 에반게리온 초기에 타고 있는 신지가 그 카오루는 그냥 인간이거든요. 근데 카오루한테 이렇게 칼을 들이밀다가 카오루가 갑자기 AT 필드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인간인데. 그래서 신지가 딱 찌르면서 이게 너 뭐 AT 필드? 너 사도야? 이랬더니 막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지. 어떤 사람에게도 범해지지 않는 성스러운 영역, 마음의 빛, 그것이 AT 필드.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이라는 것을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뒤통수를 치게 되죠. AT 필드가. 근데 이때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저는 뭔가 깨달음 막 이런 느낌이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깨달음보다는 마음의 벽? 그러면 쟤는 겁나 세서 마음의 벽이 방패막이 되는 건 그러면 쟤는 진짜 불쌍한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친구들이랑 사이도 안 좋고 해서 마음의 벽이 생겼는데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배씨는 어땠어요? 저는 에반게리온의 모든 것이 다 비유였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히 이걸 듣고 약간 웃었어요. 그렇구나. 이해는 왜요?
이해는 되는데 그리고 이게 어쩜 보면 되게 중요한 이런 설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너무 우스운 거예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 카오루 머리 날아갈 때 웃었거든요. 뭐야 이게 이러고 그냥 근데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웃음 포인트는 근데 뭔가 제가 웃었던 이유는 네. 아까 배씨가 말했잖아. 이 모든 게 운유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뭔가 지금까지 봐왔던 게 약간 다 비유였고 운유인 거라면 이것도 사실 뭐 신지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려 주려고 이 모든 상황이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전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상황이. 하긴 카오루의 존재도 그렇고 뭔가 신지를 좀 이렇게 끌어내주려는 듯한 느낌을 주는 뭔가 그러니까 왕따 청소년을 어떻게 구제하려는 뭐든지 잘하는 청소년의 등장. 그래서 2부에서도 뭐 말하겠지만 뭔가 갑자기 너무 히키코모리들을 구원해주려는 그런 교훈적인 만화가 되어버린 느낌이 갑자기 들어서 저는 이 지점에서 막 어이? 이걸 감동을 받으라고 만든 거겠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하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제가 듣기로 카오루가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소년의 모습이라고 들었죠. 찌질한 신지가 있다면 이상적인 신지로서 카오루를 설정을 해놨고 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헤르만헤세의 뭐 데미안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했는 것 같은데 싱클레어와 데미안. 네,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하려고 하긴 했는데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좀 맥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진짜 AT 필드가 그럼 무엇이냐. 사람한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사람은 사도처럼 방어막을 전개하지 못하느냐라는 식의 얘기를 의문을 들 수가 있는데 사실 AT 필드는 타인에게서 거리를 유지하려는 생명체들의 모든 본능에서 나오는 그런 벽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쁜, 그러니까 신지가 만약에 마음의 벽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못한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결국은 나로 있게 해주는 힘인 것이죠. 그러니까 AT 필드라는 게 완벽한 존재들한테는 이렇게 물리적인 방벽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지만, 인간처럼 완벽하지 못한 궁소 개체들한테는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되는 거죠. 몸 자체. 네.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릴리스의 몸에서 흐른 피가 점점 이렇게 분화돼서 생명체가 된 건데 원래 이 생명체마다 AT 필드가 없다면 다시금 릴리스의 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바로 에반게리온의 설정입니다. 근데 이런 생명체, 즉 벌레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다 AT 필드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세계를 분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그렇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사도나 에바 같은 경우는 완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떤 외로움이나 공포 같은 걸 느끼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완벽한 존재니까. 근데 우리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하나였잖아요. 릴리스의 피였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즉 유대를 쌓고 싶어 하죠.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데 동시에 AT 필드는 곧 우리가 있게 해주는 요소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계속 상충이 되는 거예요. 타인으로부터 떨어지고 싶은 마음과 타인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의 모든 갈등은 사실 AT 필드에서 온 것이고 그 AT 필드는 원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불완전한 건데 릴리스가 불시착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다 죽어서 완벽한 존재로 돌아가야지 이게 우리의 원죄야 라는 게 제레의 말이죠. 그게 인류 보완 계획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형태 인간이 이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불안한 동시에 그렇죠. 관계를 갈망하는 동시에 나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근데 그 상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받아들인 다음에,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그걸 극복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죠. 인류 보완 계획으로 싹 밀어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아마 신지가 고통받은 것처럼 제레는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없애서 죽음으로써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티필드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TVA판이랑 EOE랑 결말이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TVA의 25, 26화가 어떻게 보면 EOE에서 조금씩 다르게 변주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결말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배 씨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결말, 그러니까 25, 26화의 결말은 마지막 장면을 얘기해드리자면 신지가 모든 이들한테 축하를 받아요. 그러니까 신지가 그 유명한 짤 있잖아요. 짤로도 있나요? 지구본 위에서 뭔가 되게 대충 그린 듯한 사람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박수 치면서 오메데또 다들 신지의 존재 그 자체를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인데 신지가 25, 26화는 거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마음속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들, 나는 왜 살지? 나의 존재는 뭐지?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계속 고민을 하는 그게 압축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25, 26화인데 신지가 결국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일종의 깨달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AT필드를 전개한다는 게 마음의 벽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AT필드의 그 의미를 알게 되고 그 벽이 있으면 난 혼자 고립되고 상처도 안 받고 나로 온전하게 있을 수 있지만 사람들과 소통은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AT필드의 의미를 알게 된 신지가 이제 나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상처를 주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는 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게 일종의 드라마나 극처럼 모든 에반게리온의 시나리오가 신지의 깨달음을 위해서였다고 느껴질 정도로 뭔가 극장에서 불이 켜지듯이 맞아요. 신지가 딱 등장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너 이걸 드디어 깨달았구나 축하해. 맞아요. 그런 이런 연출이 식으로. 있죠. 그러니까 좀 희망적인 메시지들 그러니까 신지의 독백에서도 나타났었는데 나도 내가 싫어. 하지만 좋아하게 될지도 몰라. 맞아요. 라는 이 정도의 희미한 희망을 가지고 실제로 안노 히데아키 감독이 이런 의도로 에반게리온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메시지와 주제의식을 알게 된 사람들은 에반게리온만큼 밝은 메시지를 품은 애니메이션은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뭔가 우스갯소리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겐도도 그렇고 유이도 그렇고 신지도 그렇고 여기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서 행동을 하는 것을 계속 갈망을 하고 그거를 향해 나아가지 제레가 완전 반대되는 데죠. 제레는 그 자신들의 운명을 모두 아담이나 릴리스와 같은 초월적인 존재들한테 맡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주인공 등장인물들은 각각의 등장인물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을 직접 개척하려고 하는 사회 문서에 이미 인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종말이 돼 있는데 그런 걸 따르지 않겠다. 운명을 내가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식의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나 교류 같은 거에 있어서 세상으로 나오라 라는 식의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되게 반발이 또 심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25, 26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서 극장판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데스 앤 리버스 다음에 나온 그쵸. 그 극장판인데 근데 그게 25화를 조금 압축하고 26화를 새롭게 쓴 거예요. 근데 그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TV판보다 훨씬 더 선정적이고 잔인하고 그리고 그 대망의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TV판에서는 서드 임팩트는 안 일어났죠. 그쵸, 안 일어났다는 안 일어나고 식으로. 신지의 그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로 그렇죠. 끝나는 건데 보통 학원 게리온이라고 하는 그 부분
어쨌든 그런 오메데또. 네, 그런 걸로 끝나는데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은 에반게리온의 끝. 네. 극악. 진짜 극단. 여기서 모든 게 끝난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는 아까 반발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잠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덕후들의 부정적인 면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피규어를 사서 뭐 레이나 아스카의 피규어를 사가지고 뭐 되게 뭐 예쁘다 이러면서 그런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 막 상품화 시키려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뭐 아스카는 말괄량이 스타일의 그런 모해고 뭐 레이는 조금 쿨한 이런 엘리트주의적인 쿨델의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근데 낭설로는 안노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메시지도 너희들 나와 세상과 교류해 그러니까 오덕들아 나와 이거 보고 충격받고 나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파한다고 그분들이 좀 생각을 했을 뿐더러 엔드 오브 에바에서도 아스카가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일본 설문조사에서 앙케이트에서도 밝혔다시피 아스카가 에반게리온에서 제일 인기 있는 캐릭터인데 굳이 아스카를 저렇게까지 찢어 밝힐 필요가 있느냐라는 식에서 의문을 제기했을 뿐더러 그거기 때문에 오덕들아 봐라 니네 충격받아라 이런 식의 좀 루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아닌 걸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오이의 결말을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마지막 사도였나? 카오루를 물리치고 이제 초호기가 레이를 이제 겐도가 아담과 합체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뭔가 신의 형태 같이 뭔가 백색 몸체에 거대하고 뭔가 기괴한 느낌의 레이가 점점 커지고 좀 물컹한 거대한 레이가 등장하죠. 그 레이가 이제 초호기와 합쳐지면서 그러면 레이의 몸에 아담이 들어있게 된 거고 초호기는 리리스의 하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담과 리리스가 합해지면서 이제 서드 임팩트 이제 지혜의 씨앗과 생명의 씨앗을 모두 가진 신과 대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일단 레이는 어머니 신지의 어머니 유이에서부터 왔고 또 레이만의 자아랄까 그런 걸 생겼죠 새로. 네, 새로 생긴 그걸 가지고 있고 또 같이 결합된 초호기에는 신지가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초호기가 신지의 어머니인 유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결합이 돼서 단순한 폭발이 일어난 게 아니라 초호기에 타고 있는 신지의 생각대로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애초에 레이가 유이의 육체를 본떠 만든 더미 플래그에 릴리스의 혼이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초호기가 릴리스의 몸에 유이의 영혼이 들어간 그러니까 레이와 초호기 두 존재는 완전 뒤바뀐 존재인 거죠. 둘이 합쳐졌는데 그 에반게리온 세계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아주 짤막한 얘기를 해보자면 영혼은 동일할지라도 영혼이 담기고 있는 그릇이 달라지면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만들어내지는 시너지 효과로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라는 식의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껍데기에 리리스의 혼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인간적인 감정 이런 걸 절대 모르는데 육체가 소녀의 몸이기 때문에 마치 소녀의 새로운 자아나 인격체가 점점 레이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초호기도 원래는 뭐 감정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카리 유이의 그런 의지만 조금씩 남아있을 뿐인데 신지가 안에 타고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모성이 에반게리온이 갖고 있는 폭력성과 함께 극대화되면서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역시 영혼이 담기고 있는 그릇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자아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배경음악과 함께 마치 종교적이고 엄청난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런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그 둘이 합쳐지면서 이제 온 지구를 덮는 듯한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들고 이제 또 정신세계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원래 계획대로 모든 인간들이 LCL이라는
용액? 붉은 용액으로 환원되어 합쳐지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신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그 리리스와 아담이 만나도 신지의 의지를 생각하는 자아들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새로운 인격체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신지는 처음에 모르겠어 그냥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이건 아닌 것 같다 그쵸. 라고 생각한 거죠. 선택을 번복을 하게 된 거죠.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 네. 라고 얘기를 하자,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러면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데, 다른 이미 용액이 되어버린 사람들은 의지만 있다면 돌아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눈을 뜨게 되죠.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막 붉은 용액으로 온 지구가 덮인 이런 온 세상에 신지랑 아스카 단 둘만이 남아요. 맞아요. 그렇죠.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원래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단 둘만 남는데 아스카에게 신지가 다가가는데 아스카가 거부를 해요. 그니까 신지가 아스카의 목을 조르고 근데 그 순간에 아스카가 이제 오른손으로 신지의 뺨을 이렇게 한번 어루만져주죠. 어루만져주니까 이제 신지가 목을 조르는 걸 포기하고 그러고 나서 엔딩이 되는 건데 기분 나빠. 기모치 와루이 이런. 아스카가 넌 진짜 기분 나빠. 기모치 와루이 이래버리고 바로 그냥 다른 거 없이 바로 검정색 하면 딱 남아서 끝 이렇게 딱 나오긴 하는데 왜 아스카만이 다른 인물들도 아니고 뭐 여기서 많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미사토도 있고 뭐 리츠코도 있고 많은데 물론 뭐 당연히 그 또래 하는 게 그 또래로 같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 게 어울리겠지만 균형에 맞겠지만 왜 아스카를 선택을 했을까요? 아스카만이 왜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이 얘기는 2부에서 네, 더 해보도록 2부에서 더 하도록 하고요. 합시다. 그리고 뭐 아까 원정 씨가 말했다시피 그 LCL이라는 말을 해주는데 사실 LCL은 리리스의 P입니다. 리리스의 P이고 에반게리온의 파일럿들이 에반게리온에 탈 때 이렇게 물 같은 것이 차 올라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LCL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파일럿이 그 물속 안에서 숨을 쉬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에반게리온과의 동기화를 도와주는 그게 바로 LCL 용액이라고 부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까지 TV판이랑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 극장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신극장판인 서파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서파까지는 이 26화의 내용을 좀 간추리고 좀 변형을 했는데 그러니까 반복과 변주를 좀 한 거죠. 그쵸. 돈을 많이 들여서 좀 더 퀄리티는 높이고. 그래서 보컬의 사도의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사도의 모양들이 굉장히 더 세련돼지고 네, 엄청난 퀄리티. 그게 그래서 원래 에반게리온이 유명한 이유는 에반게리온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때문에 훨씬 유명해진 건데 나중에 에반게리온 서가 영화상을 받게 되는데요. 원래는 사실 팬들 사이에서 에반게리온 서가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니 똑같은 내용 또 만든 건데 그리고 되게 많이 생략이 됐죠. 그렇죠. 또 명장면 같은 것들 뭐 원래 TV에 나왔던 사도는 뭐 생략된 것도 있고 해서 뭐냐고 그냥 반복한 다음에 뺀 거라서 이거 돈벌이 아니냐 했는데 왜 상을 받았냐면 일본 애니메이션 기술력 때문에 받았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이악 물고 돈을 들이면 만화가 얼마나 고퀄이 될 수 있는지. 액션 연출이 너무 맞아요. 보기 재밌고 깔끔하고 시원시원한. 네, 작화도 굉장히 깔끔해지고 더 잘생겨지고 예뻐지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신극장판이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그 원래 신극장판을 만든 이유가 안노 히데아키가 가이낙스에서 신세계 에반게리온을 만들다가 새롭게 만든 스튜디오 카라라는 데를 설립을 하고 신극장판을 만들기로 한 건데 얼마나 제작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런 거를 생각하다가 내가 한번 진짜 이악 물고 원래 만드는 거지만 더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심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설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만든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보면은 TV판의 내용을 많이 생략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만 남기고 생략도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씩 변주하고 더 세련되게 보여주다가 파에서부터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일단 마리라고 하는 새로운 파일럿이 등장을 합니다. 안경을 쓴 여자 캐릭터가 또 새로 등장하고 또 약간 내용이 바뀌어요. 맞아요. 그 중간에 삽입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얘기의 가운데 뭔가 툭 들어가 있는 것처럼 등장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뭐 더 일말에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도를 물리치는 과정도 바뀌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레이랑 아스카랑 신지 간에 또 새로운 관계를 암시하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던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면서 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다음 파에서 나오는 결말이 베시가 뭐 2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지가 여기서도 여기서는 뭐라 해야 되지? 새로 13사도를 죽이고 뭐 서드 임팩트가 나타나는 건 아닌데 레이가 위험에 빠지니까 레이를 구하려는 초호기와 신지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초호기가 각성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겐도가 뭐 이것도 우리가 의도한 건데 뭐 각성을 했다라는 장면과 함께 파가 끝나고 그쵸. 신이 된 거죠, 거의. 그 다음 이제 큐가 나오는데, 큐가 이제 많은 이들을 멘붕에 빠뜨렸죠. 그러니까 큐는 어떤 내용이냐면, 파에서, 서드 임팩트는 아닌데, 레이가 일단 사도한테 잡아먹히고, 사도는 아담에서 온 거니까, 그 아담의 몸과 초기인 리리스가 만나서, 니어 서드 임팩트가 니어 서드 임팩트. 그러니까 원래는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카오루가 등장해서 창으로 그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하는 레이와 그 아담과 초기의 그 결합체에 창을 꽂죠. 그래서 그렇죠. 서드 임팩트를 맞게 된 거였죠. 그리고 Q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그 일이 일어난 이후로 거의 뭐 엄청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죽고 14년 후에 신지가 눈을 뜨죠. 네, 그 초호기는 동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Q에서는 14년 뒤에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Q에는 그 네르프라는 본부는 아직도 인류 보안 계획을 위해서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또 그것에 반대되는 조직인 빌레라는 조직은 서드 임팩트를 막으려고 싸우고 있는 거기에 이제 미사토와 리츠코 박사가 거기 있고 거기 타고 있고요. 거기서 초반에 아직도 거기서 아스카는 거기 소속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아까 말한 마리라는 안경 쓴 캐릭터도 그 팀인데 거기서 처음에 신지를 영문도 모르는 신지를 데려와서 아무런 상황 설명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신지는 갈팡질팡하다가 이제 그 아직도 네르프 쪽에 있는 레이와 함께 그 네르프 쪽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겐도와 카오루를 만나고 다들 레이는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신지는 어리둥절해 하거든요. 관객도 다 같이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뭐 왜 레이 왜 죽여? 레이 왜 없어 했는데 레이 아니래요. 가보더니 진짜 레이가 아니야. 기억이 없어. 그쵸, 레이는 왜냐면 컴퓨터 같은 그렇죠. 존재이기 아까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억을 공유는 하지만 원래 레이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된대요. 레이가 좀 죽을 것 같으면 레이의 기억이나 행동 습관 패턴 같은 것들을 다시 이렇게 더미들한테 학습을 시키고 백업을 시켜놓고 그쵸. 딱 그 개념이죠. 백업 시키는 건데 마침 백업 시키기도 전에 파에서 이미 레이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쵸. 새로운 그냥 어쩔 수 없는 레이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분명히 파 마지막에서 신지는 레이를 구하려고 해서 구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레이는 없어졌고 그 레이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지랑 같이 추억을 나눴던 그 레이는 사라진 거고 그 레이의 또 다른 또 새로운
버전이 나타난 거죠. 근데 Q에서의 신지에게는 아무도 그런 설명을 해주지 않고 네. 우리들한테도 그런 설명을 안 해줬어. 관객에게도 해주지 않으니까. 근데 그 Q에서 후유츠키가 신지를 이렇게 불러요. 신지 불러서 장기를 두면서 모든 걸 그쵸, 설명을 해주죠. 잠깐. 여튼 그렇게만 불친절한 설명을 하고 간략하게 말하자면 이제 Q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지가 카오루와 함께 파일럿이 2명인 채로 초기에 13호기 네, 달라진 아예 새로운 탄 다음에 또 아담인가 리리스에 박힌 창을 뽑으러 가는데 네, 리리스에 박힌 창. 창이 또 2개가, 그것도 리리스도 아니고 뭔가 창이 2가지가 나오고 아담과 리리스도 아닌 것 같은 새로운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 또 나타나거든요. 뭔가 가면을 쓴 여러 가지 수수께끼투성이긴 한데. 그래서 Q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네, 물음표 상태. 저희가 어떻게 논쟁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나올 이제 2년 뒤에 나올 다카포를 보고 나서 물론 거기에서도 그렇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신지가 그 카오루랑 같이 에바에 탄 이유는 그 니어 서드 임팩트를 일으킨 게 신지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일으킨 그 니어 서드 임팩트의 결과를 보게 돼요. 자기가 살던 그 친구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그 터전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피바다가 되고 뼈 조각들이 막 떨어져 있고 그걸 카오루가 보여주고 나서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창을 뽑고 에바에 타서 다시 뭔가를 잘 모르겠지만 뭔가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하고 에바에 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창을 뽑았더니 카오르는 잠깐 이렇게 뽑으면 다시 다 죽는 거네? 이걸 깨달았지만 신지는 자신의 죄책감에 대한 그런 그렇죠. 강박으로 그걸 뽑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직감한 카오루랑은 다르게 그 창을 그냥 뽑게 돼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는데 신지가 이제까지 와서 왜 이러냐고 하고 뽑게 되고 네, 나는 모든 걸 다 되돌릴 거야 이러면서 뽑았는데 서드 임팩트가 일어날 발동이 될 것처럼 나오고 웃긴 게 참 본인은 세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아스카나 카오루 같은 경우는 그걸 알고 막으려고 그러니까 아스카는 서드 임팩트를 막으려고 끝까지 옆에서 계속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죠. 공격을 하는데 네. 너무 강력하죠. 새로운 에바의 그 모습이. 그래서 팔도 몇 개, 한 개 더, 2개 더 있나 이러고. 근데 결국에는 뭐 다카포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저는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다카포에서는 서드 임팩트가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걸 막느냐. 저는 그렇죠? 아마 일어난 상태에서 이 안노 히데아키 감독님이 마치 TV판 25화, 26화를 만들듯이 그런 식의 끔찍한 내면의 독백 같은 걸 만들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상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얘기했어야 될 거긴 하지만 상당히 작품을 이렇게 완결하고 종결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프라모델을 만들면 다 불태운다고 하네요. 전시를 하지 않고. 이 시내 21에서 나온 잡지 인터뷰인데 완결되는 걸 되게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남들이 바라는 식의 결말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이라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저는 깔끔하게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에서 끝냈으면 좋겠고 근데 오히려 서드 임팩트를 일으키면 완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완결을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면 안 내겠죠. 근데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고 2020년에 다카포를 꼭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까지 2호기까지와는 약간 설정도 달라지고 내용도 달라진 네. 서파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야기했네요. 네. 이제 한 1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네. 하고요.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새롭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뿅.